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고수해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와 리모델링에 21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빈 행사는 호텔을 빌려서 했습니다. 여기에 36억 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에 삼부토건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포럼 과정이 담긴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프랑스 와인의 상징 보르도 지방이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폭염에 밭을 아예 갈아엎은 곳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8년 만에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저물고 있습니다. 고향을 오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이전과 달리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물관과 공원이 특히 붐볐습니다. 첫 소식 강나영 기자입니다. 박물관 야외 무대에 탈춤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나쁜 것은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가 되자는 타령 장단에 계단을 가득 채운 어른과 아이 모두 흥이 납니다. 이미 관광 명소가 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휴 마지막 날도 전시장과 상품 판매점 등 곳곳이 종일 붐볐습니다. 서울에서 4박 5일 동안 주요 관광지랑 문화재들 보러 왔습니다. 캐대헌으로 굉장히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굿즈도 사고. 공연을 보고 한글날 기념 퀴즈까지 열심히 푼 아이는 시간 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한 20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하루밖에 없어서 너무 슬퍼요. 차가 빼곡히 줄지어 있는 공원 입구를 걸어오르니 가을을 데려온 억새꽃이 시원한 바람을 만나 넘실댑니다. 예년엔 고향을 오가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 끝나버린 명절이었는데 7일간 이어진 연휴 덕에 가족과의 추억을 되새길 시간도 챙겼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연휴 마지막 날 한번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왔어요. 뛰어놀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명절 음식을 챙겨온 배낭을 메고 나란히 서울 경치를 보며 수십 년 지기 친구들과 새로운 기억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먹는 거, 전 집에서 과일. 먹는 거, 과일, 전 부친 거 싸고 가서 먹고 그렇게 먹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JTBC 강나현입니다.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온 외국인들도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오늘을 즐겼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어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 응시자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한글 쓰기 천막. 외국인들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에 쓰인 모음자음 배경으로 줄지어 기념 촬영도 합니다. The writing's really easy. It's just once you get to the grammar point, it's just the actual alphabet's really good. K-팝 데모넌터스 인기에 힘입어 한글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컬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영어 노랫말에 등장하는 한국어 가사도 한몫했습니다. And I feel like it's been helpful in trying to push myself to practice my pronunciation and learn more words. Through all the K-drama and K-songs that are now a huge hype, and if you put in some Korean phrases and sentences and it's already in hype. 한국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 응시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8만여 명으로 4년 새 4.4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달리 한글을 가르치는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한국어 교원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국어 열기에 동력이 꺼지지 않게 양질의 교육과 어학당 등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513만 대의 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눈으로 확인되는 곳 고속도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연휴가 길어도 마지막 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군요. 네, 제 뒤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의 흐름도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남이분기점부터 천안분기점까지 그리고 양재 나들목 부근이 밀리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 방향은 서산분기점부터 서평택 분기점을 지나 비봉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적으로 차량 513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추석 당일 교통량보다는 적지만 연휴 막바지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예, 교통체증이 절정은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후 5시쯤 절정에 달했던 정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부산에서 출발을 했다면 서울까지 4시간 30분 정도, 대구에서는 3시간 30분, 광주에서는 4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과 강릉에서는 각각 2시간 40분, 3시간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휴게소에서는 고향을 다녀오거나 나들이를 갔다 온 시민들로 가득했는데요. 아쉬워하는 표정 속에서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유로운 명절이라서 좀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출근 이런 거 생각하면 아쉽지만은 많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빠한테 쫄아서 간식 사달라고요. 그래도 뭐 애들 논다고 하니까 그 기분에 가는 거죠. 오늘 귀경길 정체는 밤 10시쯤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임지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불출석하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발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추진했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두고는 신속 판결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죠. 법원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이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 간 온도 차이를 언급했는데 민주당도 사법개혁의 방식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생이 불안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동안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루는 상임위마다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탄 9호 선박이 이스라엘 무장군에 납포된 지 하루 반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수감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만난 이스라엘 측은 신속한 석방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캄캄한 지중해를 헤치고 9호 선박들이 가자지구로 향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무장한 이스라엘 군함들이 다가옵니다. 군인들은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선박을 납포합니다. 가자로 향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막아세운 건데 여기엔 한국인 김하연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저는 이스라엘 점령군이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가담한 국가의 군대에 의해 납치된 것입니다. 김 씨는 현재 이스라엘 사막지대 교도소로 옮겨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기 귀국을 위해 외교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가자 지구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2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한 겁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72시간 이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단계적 철군에 나서게 됩니다. 이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트럼프가 11일쯤 이집트를 찾아 최종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이전에도 휴전 합의가 깨진 적이 있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 등이 남아 종전을 확전하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는 무장 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은 완전 철수가 아닌 완충지대까지만 군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3실장 회의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를 아시아에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7일부터는 조만간 새 총리가 들어서는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9일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본 행사는 이틀 뒤인 3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만 소화한 뒤 에이펙 본행사 참석을 생략하고 출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면서 미중 정상의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겠다고 공식 발표한 만큼 연소의 정상회담 자체는 확정적이지만 그 장소가 경주일지 서울일지, 회담 날짜와 선후 관계 등은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주 에이펙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양국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좁혀놓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왔지만 일단 우리 외환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와 같은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록잔디, 그 끝엔 허름한 철제문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오면서 외교부는 공관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1억 원을 썼는데 행사 공간이 이렇게 허름하다 보니 정작 사용도 못하고 고급 호텔을 전전한 겁니다. 연휴가 끝나면 에이펙 등 외교 무대가 펼쳐질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로 입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장관은 두 번 이사를 거쳐 삼청동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는 외교 행사용으로 쓰기로 하고 실제 거주는 궁정동 관저로 최종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동이 중규모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주거동에 붙어 있을 이유는 꼭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용 건물 리모델링에만 15억 5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관저 정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주차장. 테니스장에 잔디를 깔아 연회용 정원으로 개조했지만 담벼락은 마치 공사장 가림막처럼 허술해 보입니다. 간이 출입문에 자물쇠도 걸려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근사하게 보여야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지하주차장 철제 문이에요. 그런 곳에서 외교 행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고 어디 허름한데 아무데나 초청받아 간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준공 이후 외교부 장관 주재 귀빈 초청 행사는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호텔을 빌려 행사를 치렀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만
36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삼청동 관저에서 열린 행사는 내부 직원 워크샵 등 7건이 전부입니다. 조현 장관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느라 궁정동 관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58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이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계획을 밝힌 만큼 용산 시대는 곧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올해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워낙 낡은 데다 3년 동안 훼손된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보수공사를 위해 8월 1일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청와대에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고 지난 3년여간 관람객 852만 명이 다녀간 만큼 훼손된 곳이 많아 복귀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청와대 개방 이후 카펫부터 훼손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서 연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약속했으니 올해 안엔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옮길 수 있는 곳부터 먼저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며 순차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복귀 이후 전 정부에서 만든 청와대 재단이 유지될지 청와대 관람이 일부 재개될지도 관심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당시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었습니다. 민간 포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신력을 더 얻게 됐습니다. JTBC가 당시 상황이 담긴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를 계기로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삼부토건 350% 나왔잖아요. 이렇게. 왜 나왔습니까? 우크라이나 이해가면서 그랬잖아요. 특검은 재건 사업에 뛰어들 능력이나 사업 의지도 없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포럼 참여를 앞세워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최한 포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줄줄이 동행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공문입니다. LH는 포럼이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에 후원 요청을 받고선 곧바로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공기업과 민간 기업 중 후원금을 낸 유일한 사례입니다. 민간 포럼임에도 자료와 홍보물에 LH 로고가 사용되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관여한 국제 행사로 비춰졌습니다. LH는 포럼에서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공적 개발 원조 ODA와 국제 금융기관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후원금과 별개로 출장에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LH는 종전 이후 재건 사업 참여 기회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건 추진 계획에는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일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시세 조정에 활용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 포럼 뒤에 국토부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삼부토건의 주가가 다시 뛰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외교부는 MOU 상대가 적절치 않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체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연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부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한 달 앞둔 2023년 4월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에 보낼 서한을 전달한 겁니다. 서한은 폴란드 현지 방문 계획을 전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측과 직접 만나길 소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 뒤 국토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 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MOU 초안을 검토한 외교부는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엔 전권 대표는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간 약정인 MOU의 당사자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대방을 바꾸지 않고 체결을 강행한 겁니다. 원 전 장관은 그 무렵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서 재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1,000원대에 머무르던 삼부토건 주가는 5월 재건 포럼 직후 2,000원대로 올랐고 7월 MOU 체결 이후엔 5,0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민간 포럼에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석을 하고 MOU 체결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형식과 절차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검은 국토부가 MOU를 적극 추진한 배경이 뭔지 원 전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전 여름 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해군 함정을 동원해 다금바리를 공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경호처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광어를 먹든 다금바리를 먹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8월 경남진해 해군기지와 거제 저도로 여름 휴가를 떠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해군 함정에 올라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다금바리 회가 공수됐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뜬 다금바리 회가 김해공항에서 배로 전달됐는데 이때에도 해군 함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인근 해상에 선 민간어선 출입이 제한돼 회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해군 함정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광어를 먹든 다금바리를 먹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해군 함정 동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탔던 건 이른바 기빈정으로 불리는 함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저도까지 떠나다 보니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많이 불안해했다며 관리 업무를 맡은 인력까지 휴가지로 동원할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거진 의혹은 또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당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부당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징계 처분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특검은 선상 파티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토지가 최소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다 일일이 정부가 소송을 해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단 한 건의 환수 소송도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그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조금 소극적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도 여기다 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최근 5년간 친일 재산 환수 소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한 게 4건, 일부 승소와 패소는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단 한 건의 소송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종료된 뒤 친일재산 환수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화나 메일 등 개별 요청이 있으면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이 늦어지면 환수도 어려워집니다. 친일파 조상이 남긴 토지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후손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한 다음부터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아내고 있는 돈 14억 8,419만 원에 달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더 빨리 발굴해 소송과 환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담 TF를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일파 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 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해외 공관의 경제안보 전문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지의 경제 정책이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적자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 소방차 등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요소 수출을 중국 정부가 틀어막으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그리고 또 중요 원자재 이런 확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후 정부는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전문관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미칠 주재국 정책과 공급망 동향을 살펴 보고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 등 미국 내 공관은 미국 시민권자나 이주 신고를 마친 영주권자, 베트남, 대만 등에선 그 나라 사람 등 외국 국적자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시, 단기 인력에 하루 단위로 계산해 임금을 주는 일용임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 국적자는 채용할 수 없단 겁니다. 불안정한 채용 구조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 조지아주 관할의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전문관 자리가 1년 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최근엔 3차례 연장 끝에 구금 사태 한 달 전인 지난 8월에야 새 전문관이 채용됐습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전문관의 안정적인 채용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폭주족이 나타나 말썽이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듯이 밤새 도심을 휘저으며 한 발로 고개 운전을 하고 역주행도 일삼았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 뒤를 순찰차가 쫓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순찰차 조롱하듯 에워싸고 달리기까지 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오늘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에 어김없이 폭주족이 등장했습니다. 교차로에서 경찰이 버젓이 보고 있지만 오토바이에 한 발만 올린 채 고개주행을 펼치고 단속을 피해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달려가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불법으로 소음길 제거한 고가의 수입차까지 도로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불막기! 불막기! 폭주족과 이들을 쫓는 경찰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SNS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였다가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실시간으로 또 옮겨가요. 경찰이 인력 186명과 장비 67대를 투입해 대대적으로 밤샘 단속을 펼쳤지만 폭주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 곳곳을 누볐습니다. 경찰은 천안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미성년자 2명을 비롯해 밤사이 위법행위 55건을 적발했습니다.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는 건 벌금형 정도입니다. 야간에 도심 한복판을 위험하게 달리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최근 이재석 경사가 희생된 이후에도 갯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 태안에선 늦은 밤 30대 남녀가 갯벌에 고립됐다 구조됐고 갯바위에서 물때를 놓친 낚시객들도 구출됐습니다. 경기 화성에선 음주 의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혜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달리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7일 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여성 운전자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1km가량을 더 주행해 다른 차량 2대도 추돌했습니다.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차량 앞뒷면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차가 뭐야? 오늘 낮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다른 보행자 등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캄해진 갯벌에서 30대 남녀가 해경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안전 수신 쪽으로 유도해서 두 사람은 오늘 새벽 1시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갯벌에 생긴 물길에 가로막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2시간쯤 뒤 태안 만리포 선창녀 갯바위에서 물때를 놓친 30대 낚시객 2명이 오전 10시쯤 태안 부엌도 갯바위에서도 고립된 60대 낚시객 1명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발견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물때를 꼭 확인하고 구명조끼도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송희수입니다. 레저보트를 타고 몰래 들어와 2시간 가까이 추격전을 벌였던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로 적발돼 이미 강제 출국 이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작은 레저보트가 질주합니다. 그 뒤를 해경 고속정이 빠르게 추적합니다. 현재 미식결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적 중에 있음. 해경과 군은 추격에 나선 지 2시간 만인 지난 6일 새벽 1시 40분쯤 보트를 멈춰 세웠습니다. 보트에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해 가장 가까운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몰래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 등 3명은 미립국을 공모하고 다른 중국인 남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명 중 7명은 불법 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어려워 미립국을 시도한 겁니다. 법원은 A씨 등 8명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불법 취업하려고 이 미립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가 지금 이제 추가 조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해상 미립국자는 모두 54명입니다. 이 중 52명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대부분 불법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해경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미립국 경위와 국내 조력자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국 축구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비행기 안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보다가 체포가 됐죠. 프랑스에서 체포된 지 나흘 만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때문에 일본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7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술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パリ到着時の空港で拘束され、その後、有罪判決を受けたことによるものでございます。 가게야마 기술위원장은 유소년 육성을 총괄하고 일본 축구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20세 이하 월드컵을 참관하러 출장 가는 길에 파리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보다 승무원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체포 4일 만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벌금 약 825만 원,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밝혀진 실상도 충격적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 남성은 무려 1621건의 영상을 본 기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게야마 기술위원장은 적발 직후엔 AI가 만든 예술 작품을 봤을 뿐이라고, 이후 법정에선 프랑스에서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프랑스 법원은 AI로 만든 것과 관계없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검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게야마 기술위원장은 지난 4월 라이벌로 경쟁해온 한국 축구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말로 우리 축구 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정부가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이 23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 대비 3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토지 묶일까 봐 그 전에 살려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매물도 많지 않아요. 4,000세대 가까운 서울 마포구 대단지에서도 같은 평수 매물이 처음으로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전에 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렸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매물은 많지 않고. 연휴 이후 추가 대책이 나올 거란 관측에 규제 지역에서 빠져있는 마포,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 매수세가 거세진 겁니다. 가격 상승폭도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선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10억에서 15억 사이가 확 움직였어요. 그전에는 안 움직였거든요. 뭐 대책도 사실 큰 의미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체계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강남 한강벨트를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거나 주택 관련 대출을 더 조이는 안이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대출 카드를 활용해서 집값 잡기에 나설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나 보유세 강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도 정부가 준 카드지만 증세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 기조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를 늘리는 안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똑똑하고 잘 훈련된 봉사견들. 실종된 사람을 구조하고 위험물을 탐지하다 은퇴를 하게 되면 평범한 가정에 분양됩니다. 하지만 5마리 중 4마리꼴로 가족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실을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디밭을 질주하는 비글들. 농식품부에 소속된 검역견들로 최근 은퇴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보는 지금 9살입니다. 국경 검역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축산물과 식물류 이런 부분을 적발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역견들의 종견 역할을 한 난초와 훈련견 1살배기 우리도 가족을 찾는 중입니다. 중대형견으로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요. 입양 가정에서 이제 안전한 주거 환경과 중대형견 반려견으로 훈련을 또 이렇게 해봤던 경험, 조건들을 다 갖춰야지 좋습니다. 정부는 검역견이나 구조견, 군견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봉사동물을 민간 가정에 입양 보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군 탐지견 생활을 끝내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온 예랑이와 윤지. 잘 훈련돼 있지만 1년 6개월 넘게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노령견이기도 하고 활동성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이고 하다 보니까 선입견들이 편견들이 있어서 입양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봉사동물은 280여 마리인데 입양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사육과 관리 등의 지원이 미비해 데려갈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보호소나 기관에 갇혀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실정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한 아이들인데 좋은 보호자,
예, 반려인을 만나서 같이 많이 야외 활동도 하고 뛰어놀다 보면 오히려 훨씬 통제도 잘 되고 양육하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리당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봉사견은 1,100여 마리 안팎입니다. 나라를 지킬 때 수당을 쌓아 은퇴 후 연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선식품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대형 마트들이 생존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AI로 포도알 하나하나의 당도를 분석해서 실패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김천의 한 과일 선별장입니다. 샤인머스켓이 한 송이씩 바구니에 담겨 AI 선별실을 통과합니다. 카메라 센서가 당도뿐 아니라 포도 한 알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알이 꽉 찼는지 1초 만에 정확히 분석하는 겁니다. 한 알 하나를 보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좀 더 균질한 품질의 포도를 이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수박과 멜론처럼 큰 과일은 AI가 모양과 무게 정보를 결합해 덜 익거나 과숙한 경우를 골라냈다면 이젠 작은 포도알 하나까지 선별할 수 있습니다. AI가 골라낸 샤인머스켓은 100% 실패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농가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작업반들이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다 보니 등급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선별이 이제 우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불만이 이제 다소 줄어든. 또 다른 대형마트는 갓 수확한 과일뿐만 아니라 옥돔과 갈치 같은 생선까지 매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집까지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먹거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급성장한 온라인 채널은 새벽 배송과 소규모 포장 등으로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8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자릿수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에선 그만큼 늘었습니다. 배달앱까지 장보기 서비스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변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Souffert, les grains sont plus petits, il y a moins de jus dedans. We hope that we can pick 675 kilos. 네,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각지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와인의 상징 같은 곳, 보르도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농장주가 4대를 이어온 포도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폭염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입니다. 푸른 이파리는 사라지고 불에 그을린 나무들만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달 전 프랑스 남부 오드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넓은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Et l'événement aujourd'hui, c'est un événement qui est lié au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lié à la sécheresse. 이곳에서 대를 이어 70년 동안 포도밭을 지켜온 에밀리 씨. 올해는 일찌감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Le raisin, en fait, il s'est totalement desséché au lendemain du feu. Il n'y a plus du tout de jus, plus du tout. On va récolter 0 raisin, quoi. Pas de vendange. 세계적인 와인 산지 보르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40도 넘는 폭염과 끝없는 가뭄에 열매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수확량은 줄었고 더는 예전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Mais on peut estimer entre 30 et 50% de perte de récolte.
on prévoit que ça sera la plus petite année depuis la dernière décennie. C'est-à-dire 이렇게 푸르지 않고 불구스름한 이파리들, 날도 덥고 햇빛도 뜨거워서 사실상 모두 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달린 열매들도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인근 농장주 아은호 씨.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도밭을 갈아엎었습니다. The summer is really actually the temperature is really high, so the vineyard is really don't grow well. Ça, c'était arraché au printemps, donc au mois de. 증조부모 때부터 지켜온 땅이 텅 비자 이제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지역의 유산이자 자부심이던 포도농가도 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농민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세대를 아우르는 포도밭은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예, 이렇게 갈아엎은 포도밭엔 포도가 아닌 올리브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올리브는 덥고 건조한 남유럽에서 주로 재배하는데 기후가 바뀌면서 프랑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 내륙 고원지대 카르카손의 한 농장. 그런데 이 작고 둥근 건 포도가 아니라 올리브 열매입니다. Donc ça sera récolté d'ici 3 semaines, un mois à peu près, quand elles vont commencer à changer de couleur. 지금 밭에 심겨 있는 나무는 제 키보다 높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요, 나무 가지마다 올리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밭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면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잔뜩 엉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포도밭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야닉 씨는 생계를 위해 포도나무를 뽑았습니다. Petit à petit, en fait, la crise sur les vins de Bordeaux, ce qui moi m'a amené à réfléchir en fait à une autre activité professionnelle.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의 연평균 기온은 1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덥고 건조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에서 주로 재배하던 올리브가 프랑스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Même sur des territoires très arides, arrive à s'adapter, arrive à s'implanter en fait sur des terres où la vigne aujourd'hui ne peut plus s'implanter.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포도 농장들이 올리브를 대체 작물로 선택하면서 프랑스의 올리브 생산량은 2023년과 2024년에 6,811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내 생산은 비용이 크고 수익은 적어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e futur climatique est très inquiétant, puisqu'on peut le constater. La seule solution, c'est vraiment de réduire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qui sont à l'origine. JTBC 임예은입니다. 더럽고 가기 싫은 곳. 공중 화장실 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런 인식을 바꾼 게 일본의 화장실 프로젝트인데 기업인이 직접 돈을 대서 유명 건축가를 섭외하고 건물을 바꾼 뒤 프로젝트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색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도쿄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눈을 떠 공중 화장실로 출근하는 남성. 화장실 청소를 직업으로 삼은 남성의 일상을 그리며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운 영화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영화가 2023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뒤 배경이 된 도쿄 화장실들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Personally, we're here because of the film Perfect Days. All the toilets in Tokyo, not only in Tokyo, but in Tokyo generally are quite clean.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한 작은 공원에 만들어진 공중 화장실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 씨가 설계를 맡았는데 이 시부야구에만 이런 공중 화장실이 17곳이 있습니다. 명작이 된 영화는 원래 공중 화장실을 새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더럽고 무섭다는 의미의 4K 화장실을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みんなが喜ぶ形で目立つものが作れるってなるとやっぱり素晴らしい建築っていうのが一つキーになるかなと思って。
이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단편물을 기획했는데 이게 명장 빔 벤더스 감독을 만나 장편 영화로 탈바꿈한 겁니다. 일본 굴지 패션 기업 이세인 기획자가 비용을 댔는데 이후에도 기부를 통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責任持って最後まできれいに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清掃の費用を負担するので。 화장실을 통해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인 새로운 발상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환석입니다. 이처럼 공간을 바꾸는 건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선 한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뒤 10년 넘게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동네 주민들이 문학을 배우는 사랑방으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 평리동입니다. 이 동네를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는 또 뭐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우리 집에는 이제 애들이 학교 이제 소풍을 간다든지 내 돈 얼마 필요한데 좀 빌려줄래? 하지만 점차 찾는 발길이 줄었고 주인 건강도 나빠지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방치돼 있었던 슈퍼마켓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 사랑방으로 태어났습니다.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맞아 이래야 돼. 맞아 사는 게 뭐 이렇지 뭐. 저녁에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버지의 종교는 악교. 이 악교가 아버지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물건이었을 수 있겠다. 지난 8월엔 수필 수업을 들은 주민 11명이 쓴 글을 엮은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다. 이제는 엄마 부르는 단어는 없다. 만날 뭐 밥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이런 거 하다가 아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싶고. 물건을 팔던 슈퍼마켓은 이제 정을 나누고 배움을 익히는 공간이 돼 주민들로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예. 잘 쉬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시작하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영화 본 게 무슨 잘못?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중에 영화를 봤는데 그 논란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일이었죠.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이 나오자 아니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도 이제 비판이 계속 줄어들지 않자 오늘은 아예 자, 영화를 본 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먼저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걸 자체로 문제 삼거나 제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오히려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 네, 그런데 정치인이 영화를 보는 것, 특히 어떤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상당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영화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수많은 영화 중에 굳이 4.3 사건의 사실을 왜곡했다,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이런 영화를 본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봤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장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 대상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 대해 부정하면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는 용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 영역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도 되고 지금은 여든 야든 모두 추모하는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자, 4.3 사건은 오랫동안의 진실 규명을 거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14년이었죠.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됐는데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정부 때였습니다. 예. 자, 그러자 국민의힘도 지난 4월이었죠.
자, 신동국 당시 대변인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잊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장동혁 대표 본인이 지난해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민들을 직접 위로한 적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4.3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4.3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진실 규명이나 또는 수많은 희생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난해 총선 직전에 제주도민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설거지 소리. 자, 추석 연휴에 화제가 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자, 당정 관계가 속도차가 날 때가 있다면서 고민을 토로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때 고민이 되죠.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속도라든가 온도의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난 1일이었죠. 자, 대통령 참모로서 이 대통령이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여당이 가끔 더 존재감이 드러날 때가 있어서 속상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다고 저희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 바로 이런 심경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여당과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항상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방적이면 수직적 관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당은 거수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여당이 존재감이 크면 엇박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뭐 쉽지 않은 관계이겠죠. 또 어쨌든 여당에서는 한민수 비서실장 등이 자, 대통령실과는 매일 소통하고 있다면서 엇박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내란 사태 청산하는 것을 설거지에 비유하면서 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접시가 깨지는 게 아니면 달그락 소리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자, 오히려 설거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서는 하는 나 몰라라 하는 야당이 더 크다,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설거지를 하는데 빨그락 소리가 날 수 있지 않겠냐.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많은 설거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설거지거리를 남겨둔 사람들이 인그릇이라도 좀 갖다 주기는커녕 자꾸 시끄럽다고 뻔뻔하게 우기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내일도 나옵니까? 네, 내일도 나옵니다. 예, 일주일 만에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단 한 개의 안타로 승리해 준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온 삼성. 그래서 더 단단해졌을까요? 오늘은 가을 야구 역사상 최초의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앞세워서 SSG를 울렸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포스트 시즌 초유의 1안타 승리. 어떻게 이겼나 싶게 NC를 따돌렸던 삼성은 또 다른 최초의 기록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시작했습니다. 1회 초 삼성 1번 타자 이재현이 SSG 선발 화이트의 첫 번째 공을 때려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역대 가을 야구에서 터진 선두타자 초구 홈런이 기세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3회 김영웅이 2점 홈런을 터뜨리며 더 달아났습니다. 4회엔 디아즈와 김지찬의 적시타가 터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삼성 선발 투수 최원태에 꽁꽁 묶였던 SSG는 7회 말 발동이 걸렸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 최정이 공 9개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했고 후속 타자 고명준이 삼성 김태훈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SSG는 8회 말 투아웃에도 만루 찬스를 잡았으나 고명준이 삼성 2호선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3루 땅볼로 물러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결국 5대2, 삼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최원태 선수가 오늘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한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구원 등판했지만 공 4개로 강판됐는데 오늘은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고 안타는 2개만 내주며 반전의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85.3%. 2차전에서 삼성은 가라비토, SSG는 김건우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5명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역사상 최고 골잡이 후보인데요.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보이죠. 앙리, 호날두, 드로그바도 있지만 눈이는 빠졌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득점 왕, 푸슈카시상, 그리고 최고 골잡이 후보까지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라고 할 만하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까지 흔들고 있는 손흥민 선수. 지금은 축구 대표팀의 시간인데요. 내일 브라질전을 앞두고는 브라질 기자에게 추석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And as you are a fan as well, 믿음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가 브라질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얼음 위에 이런 모습으로 섰습니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사자 보이드 느낌이 나나요? K-팝 데몬헌터스의 음악들에 맞춰서 신나게 빙판을 가르는데요. 피겨 이혜인 선수입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피겨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선 갈라쇼에서 풀어놓은 흥겨운 뒷풀이였는데요. 피겨의 세계에 찾아온 캐대헌 바람, 신선한 타격이지 않나요?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창제하고 반포했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옛 제도를 어지럽힌다. 한자와 성리학 공부를 소홀히 한다. 학문과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다. 집현전의 학자들의 반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꾸짖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이다.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소수의 기득권이 아닌 만인의 뜻을 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를 간직해왔기 때문에 K컬처에 더 긴밀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매기강은 캐대언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한국어를 꼽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600년 전 지식의 문턱을 낮췄던 혁명과 같은 일이 이제는 세계가 공감하는 소통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